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적 양적 완화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다뤄봐야겠는데요. 한국은행이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을 직접 인수한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이 구상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조님. 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영화 빅쇼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MBS는 우리가 먼저 여러 번 얘기가 했었고요.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서 MBS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 MBS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해서 주택담보대출을 20년 장기 상환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 부담을 좀 줄여보자. 동시에 주택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 그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빅숏 그 영화 한번 소개하고 아주 쏠쏠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시기를 늘려주는 정책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단 좀 뭐 내세운 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한 1,200조 원의 절반 수준인 한 600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60%가 거치식이다. 아시죠? 거치식. 얘기 들어보셨죠? 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다 아실 텐데 처음 몇 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몇 년 거치, 몇년 상환. 네, 그다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갚는 방식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면은 대출자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든지 대출을 연장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게 그 만기가 거치식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은 장기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해라. 또 시작. 이거는 뭐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로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균등 줄 때마다 동시에. 똑같은 액수로 상환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그 나눠서 갚아라. 그것도 장기로 20년 이상 장기로 갚아라. 이제 이걸 이게 이제 정부가 지금 권장하는 정책인데 은행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랫동안 고정금리로 조금씩 똑같은 액수로 갚아 나가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반대였었거든요. 금리도 변동금리에다가 거치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겠다. 고정금리로 바꾸고 또 만기도 늘리고 원금과 그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이제 이걸 장기 고정금리고 원리금 그러니까 균등상환 방식.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뭐 그 내용이죠. 근데 알파조님 근데 이거를 은행은 왜 싫어요? 왜 싫어해요? 은행 부담이 늘죠 당연히. 은행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하고 금리 위험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업계 용어가 나왔는데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은행들이 이제 단기 예금을 받아. 우리가 예금할 때 뭐 그 1, 2년짜리 이런 예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예금을 받아서 20년 동안 장기 대출을 하게 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만기가 불일치해요. 이제 이게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 거기에다 금리 위험까지 겹쳐지는데 앞으로 20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고정금리로 하니까. 네, 이걸 이제 이게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버리면 나중에 금리가 변동됐을 때 그 위험은 전부 이제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이름 장기 고정금리로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대출로 정부는 막 바꾸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근데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을 안 해준다. 또 그다음에 상환 대출로 전환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 많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빚을 못 갚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집을 내놓거나 시장에다가 팔겠다고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뭐 엄청 떨어질 수 있죠. 부동산 시장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사전에 한번 막아보겠다는 포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민간은행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아까 알파조님이 유동성 위험, 금리 위험. 그러니까 이제 고정금리 뭐 원리금 구등상환을 말도 좀 길다 말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부담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택금융공사한테 다 넘겨버릴 수가 있고 이제 또 BIS 자기자본 비율 아까 문제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올라가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자산 유동화 자금을 은행에게 돌려주면 시중은행은 또 그 돈을 갖고 자기자본 비율도 올라가지만 또 다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또 쓸 수 있고 새로 돈이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에 돈이 더 흘러 들어가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도 막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막는 방법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 계속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본질을 갖느냐? 사실상 지금의 부동산 상태를 부동산 법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게 사실 좀 하락하거나 폭락해야 되는 건데. 어이구 위험한 말씀. 폭락은 뺄게요. 폭락은 조금 하락을 해야 되는데 연착륙. 집이 제가 없다 보니까 폭발을 이게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는 게 아니냐. 맞죠.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그리고 대출이 또 는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 가계부채가 더 는다는 건데. 아이 뭐 20년 동안 죽어라고 빚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총량은 더 늘은 거죠, 사실 또. 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평가할 시간은 아닌데요. 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규 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MBS를 사가지고 그렇죠. 은행들한테 돈을 유동성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돈을 그 돈은 돌려주는데 그 돈을 주택담보대출 못하게 막아버리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조건부로 유동성 지원을 해주면은 이 돈을 어디 목적에는 쓰지 마라 혹은 어느 목적에 써라라고 해주면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한국은행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기존의 모기지 부실 문제는 좀 해결하면서 장차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건 막는다. 최소한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빚이 더 늘지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안 그럴 것 같아. 모르죠.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약간 비쳤는데요. 예. 계속 이야기해보죠. 이유가 뭘까? 네. 여기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 완화 내용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요, 새누리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야당도 반대하고요. 물론 이제 양적 완화를 잘 아실 것 같은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긴 하는데 실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예상하고 빗나간 선거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좀 황당해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황당해진 거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거 전문가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이 그 제안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려면은 대체적인 의견이 지금 한국은행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한국은행법 68조를 보면 공개시장 조작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쭉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가 국채다. 두 번째는 정부가 보증한 채권이어야 된다.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정부 보증채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총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판 양적 완화가 잘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선 후에 이제 한국은행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한국은행법 76조에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의 직접 인수 대상 채권에 산업은행 금융 채권과 MBS를 포함시키겠다는 게 이제 원래 새누리당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이번에 이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말이죠. 총선이 어쨌건 지금 매일 신문에 나는 게 부실기업 구조조정이잖아요. 이 혀단으로 떠오르는 이상
아무리 그 더민주당이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도 이 이슈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더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제 계시잖아요. 네. 새누리당 한국파 양적 완화가 IMF 때 부실 기업에 돈을 대줘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친대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또 이제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이 계시는데요. 요번에 이제 김종인 라인이죠. 예. 예, 더민주당 경제정책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말은 좋지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실시해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을 왜 따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닮아갈까 걱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최은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의 비판은 양적 완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안 잘 모르는 해보네. 거예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답을 그냥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을 갖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하겠다라는 것은 돈을 무조건 풀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양적 완화로 잃어버린 20년이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상순환으로 양적 완화를 맞아요. 실시하고 인과가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지금. 예. 예, 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양적 완화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근데- 발을 빼십니까? 네. 그 반면에 이제 김종인 대표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실 대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을 잘 하려면 실탄이 필요하다니까 약간 황당하다 하는 지적을 것이죠.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구조조정 카드를 먼저 빼들었거든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일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 대표는 정부한테 빨리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제 정부를 구속으로 몰았는데 정작 또 방안을 자기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실은행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실천 조천 산업은행이 처한 지금 현실에 비춰본다면은 자본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야 하거든요. 일단 뭐 새누리당 경우는 양적 완화를 제안하면서 IMF 위기 때처럼 재정을 쓰는 전공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뭐 일부 야당이 제1야당이라 그래야 되나?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상해서 재정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 뭐 김종인 대표가 뭐 구체적인 안을 안 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비판이 좀 되는 척이 보이는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 방안 마련하는 건 정부의 몫이니까 야당이 나서서 얘기할 사안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또 형식 논리적으로 맞아요. 정부가 네, 먼저 정부가 해야 될 해야죠.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실업 대책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실업 대책을 수립하려면 결국은 이건 정부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정부의 돈을 써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국가 부채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구조조정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요즘 이제 있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근데 야권에서 실업 대책을 만들어라 요구하고 있고 내년은 또 대선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범위한 그래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치할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도 추경 예산 편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사태를 한번 좀 이렇게 쑥 두루 보면 어쨌건 재정을 전혀 안 쓰고 가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냐. 정부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있습니다.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인데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늘어나도 되는 거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겠다, 재정 건전성에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뭐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보면 이제 그분께서 밀어붙이시면 반드시 하고야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분 입장에서야 뭐 야당 따위가 반대하는 게 뭐 야당 할배가 반대해도 그렇죠. 밀어붙일 것 같죠. 그럼 정부 여당은 과연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사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새누리당이 제기했던 한국판 양적 완화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뭐 대세였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걸 공식 입장으로 밝혀버린 이상 맞아요. 한국은행이 나 못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못한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산업은행도 직접 나서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도와줘라라고 이제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는 산업은행 채권에서 구조조정 실탄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자본 확충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 우리가 뭐 코코 본드니 뭐 후순위채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채권은 채권인데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주던가 한국은행이 아니면 출자를 하든지 어쨌든 자본 확충을 좀 해달라라는 게 산업은행의 이제 입장이고요. 아마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아직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본 확충 쪽으로는 맞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그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잠시 제 그 의견을 비췄었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인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반대 의견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매입된 허용되는 자산들이 목록이 있는데요. 국채와 정부보증채 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난 2008년 1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권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특수채권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채권과 MBS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1차 양적 완화 때 매입한 자산과 비슷한데요.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는 걸 원치 않을 때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같은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S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은행에 들어간 자금이 또다시 주택 매수로 들어가는 이거를 차단한다면 MBS의 매입으로 부채 부담을 분산하는 것은 일리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프로님이 이제 굉장히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2008년도에 그때는 경제적 좀 비상시국이라는 이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1년 동안 굉장히 이례적인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뭐 이 은행채랑 뭐 이런 특수채권을 다 샀었으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자산 매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이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할 수도, 정부한테서 직접 국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선진국에서는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하면 유통 시장에서는 사죠. 그런데 정부가 발행하는 걸 정부한테도 직접 중앙은행이 사올 수 있는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일본 중앙은행은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못 사게 돼 있는데. 아베 정부는 이걸 고치려고 하고 있죠. 한국은 직접. 아직 이 법안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상시국에는 중앙은행이 정부한테서 직접 국채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제적 비상시국이다. 그렇죠. 이게 판단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통로가 선진국에서는 없는 다양한 통로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때 사용했었거든요. 미국도 전쟁 때 이걸 허용했었고 일본도 옛날 대공황 시기 때 이걸 허용한 적이 있었죠. 전쟁할 때 돈 찍어서 전쟁하지 말라고 아니면 돈 찍어서 일부러 마구 뿌리지 말라고 이제 이 조항들을 다 폐지된 상태인데 어쨌거나 근데 이 조항이 어쨌든 한국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도 발권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지원 정책은 활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때도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었는데 총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 확축 펀드를 조성을 하거든요. 이때 한국은행이 10조 원 집어넣기로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회사채 시장이 불안하니까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만들면서 한국은행이 또 10조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간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도와주거나 부실한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이 돼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번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중앙은행 발권력 이용하느냐 논란이 좀 되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을 중간에 끼고 한국은행이 그 돈을 산업은행한테 주고 산업은행이 그 돈을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통로 역할들을 해왔는데 지금 나온 문제는 그 지원 대상이 산업은행 자체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 회사채 매입하는 데는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열심히 갖다가 쓰기도 했는데 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한테는 이걸 못 해주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는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건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둘러싸고 여당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김종인 대표를 위시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양적 완화가 맞냐 틀리냐 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좀 거론할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게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과연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연 정부가 아무런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사회적 합의 없이 무작정 밀어붙일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특정 자산을 이렇게 매입했을 때 이게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를 해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무슨 뭐 아주 서민들의 빚을 뭐 탕감해 준다든가 부채 경감 얘기만 나오면 뭐를 해줘도 그러는데 재벌 기업에 대한 뭐를 해줘도 문제는 과연 없는 거냐. 산업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 재벌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대주주이면서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 논란까지 일고 있는 그 대우해양조선 사태 이걸 방조해온 산업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따라서 아까 좀 전에 유프로님이나 알파조님이 말씀했듯이 지금이 과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의존을 할 만큼 경제적 비상시국이냐. 그냥 통상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양적 완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는 국민적인 토론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MBS 매입 같은 경우에 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 참 그럴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BS 매입을 한국은행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당장에 눈앞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중은행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그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을 해줄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냐 여기에 설득력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에다가 그다음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충당금 적립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해서 은행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은행들이 1조 원이 넘는 단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뭐 7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호시절이에요, 호시절.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시중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공급을 하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주택금융공사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지금 나서서 위험도 떠안아주고 유동성도 공급해주자.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대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부터 벌써부터 막 위험 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떠넘긴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경기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민간 소비의 그 확대가 필요한데 그걸 발목 잡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근데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면 어차피 쓸 돈 없습니다. 지금 부채 총액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자만 갖고 있다가
그 장기 그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바꾸면은 일단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야 되니까 가게에 그렇죠. 원금까지 같이 갚으려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돈 갚는 데 쓰이는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소비 여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원금 상환을 보통 연장하잖아. 네, 이렇게 그 논란을 이제 큰 논란을 불러온 새누리당의 양적 완화 이제 총선 공약의 이모저모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경제적 비상시국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좀 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바로 이 핵심 문제에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토론이 많은데 이게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 얘기로 또 돌아오니까 구조조정 문제 더 어려워지네요. 어렵죠. 네. 네. 남의 나라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다 피부로 와닿는 문제라서 쉽게 예, 말하기 전 세계를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다 14회는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네네. 네, 아직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음. 여름인가 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녕히 뵙겠습니다. 계세요.